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규모 달러 유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발현된 걸까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10원대로 뛰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보관을 갖고 있을까요? 17시간 12분.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늘 오후 6시 반쯤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구하면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정오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발언 듣고 본격적으로 전국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 되어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립니다. 역사는 오늘 저녁 7시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계악법입니다. 나쁜 정부조직 개편이며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법안입니다.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 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습니까?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은 1948년 8월에 설립된 검찰청이 약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검찰은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기관으로서 수사권과 또 기소권을 바탕으로 범죄 대응을 총괄해 왔지만 또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일부 사건이 좌지우지되면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습니다. 최 의원님, 지금 검찰청 폐지 목전에 둔 상황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공약이었고 네. 개혁 중에 개혁의 과제인 검찰청 폐지를 이제 법안으로 이제 마무리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네. 기타 남은 문제들을 이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 전문가라든지 또 법조계, 시민단체 또 일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 또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서 네. 한 번도 이제는 앞으로 고치지 않는 완벽한 법을 이제 시행이나 불가역적인 네. 것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제들이 이제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아주 역사적인 의미, 특히 이제 정치 검찰로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던 검찰이 이제는 이제 역사의 대안길로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새로운 사법 체계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또 권리를 새롭게 보장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변호사 10명 중에 9명이 공소청 검사에게 향후 생길 보완 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라고 찬성을 했고 44% 이상은 이게 요구권이 아니라 보완 수사권까지 부여해야 된다라고 답했는데 지금 1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지금 검찰청 폐지에 대한 어떤 상황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대한 의견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검찰청부터 먼저 폐기하기 전에 디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한 내용을 준비한 다음에 검찰청이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고 순서가 거꾸로 됐나요? 그 디테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보안 수사 내지는 보안 수사 요구권 지금 그 변호사 협회에서 얘기하는 것.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 대한 그 인식도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습니다. 주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검찰은 기존 권력의 시종 노릇을 하는 검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변호사협회에서는 다양한 민생 사범에 대해서 민생, 즉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되는가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검찰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만으로 이것이 다 만병통치처럼 가능한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검찰을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중립
정책적인 그런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그것을 위해서는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검찰이 해온 행태에 대한 자업자득이고 자초한 일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검찰을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그 인사와 예산 이런 문제를 먼저 독립시키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일단 권력을 잡으면 자신들의 기득권은 내려놓기가 싫고 네. 그런 선에서 검찰을 개혁한다 하니까 당장 검찰청을 폐지하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물론 대륙법이 아닌 영미법을 따르는 몇몇 국가, 영국을 포함해서 한두 개 나라에서는 검찰청이 뭐 없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걱정이 결국 변호사협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라라는 경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변호사협회가 지금 설문조사에 응한 것처럼 보안 수사 요구권이랄지 직접적인 보안 수사권이랄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시행령까지 다 갖춰놓고 검찰 개혁을 해야지. 네. 검찰청 폐지부터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결국은 검찰청 폐지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계엄들을 다 겪어봤지만 결국은 시간을 두니까 검찰청 폐지가 안 됐거든요. 그것은 진보적인 정권 하에서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청 폐지라는 것을 큰 줄기를 잡아놓고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서 큰 법원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가 뭐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공소청은 법무부 또 중수청은 행안부로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남은 문제 보안 수사권의 문제, 보안 수사 요청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지금 당정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법적인 내에도 또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의 시각이 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고 내년에 한다면 또 그때까지 가서 이 문제들이 잘 이견이 다 해소되지 않으면 네네. 또 검찰청은 또 어떻게 될 건지 또 2년 3년 늘어져 버리면 또 시기를 놓쳐버리는 그런 이제 과거의 전철들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우선 검찰청 폐지는 법으로서 확정 지어 놓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각계의 의견을 다 담아서 그야말로 불가역적인 모든 시행에서도 한 점의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추후에 또 통과시키면 된다. 그 1년 동안의 유예를 둔 의미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제 앞으로 당정 간에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보안 수사권 문제는 사실은 수사의 공백이라든지 특히 경찰도 그 지금 검찰처럼 편파 수사를 한다든지 수사를 왜곡한다든지 특히 범죄 사실을 암장하는 경우 아예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의 근황이 너무 독점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폐해들 또 수사력의 약화 또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노하우를 어떻게 그러면 중수청이 그대로 가져가면서 또 수사력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느냐.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또 우려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안 수사권 문제를 당의 일부처럼 무조건 없앤다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하는 문제에서는 대통령실도 또 다른 의견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1년 동안에 청문회라든지 또 공청회라든지 전국 순회라든지 여러 경로와 다중적인 의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말끔히 해소한 네. 상황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맞다. 제가 보안 그렇게 수사권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요. 지금 어쨌든 1년 유예 기간을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듯이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니까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서 구더기를 잡겠다고 장독을 부수면 되겠느냐라는 대통령의 답변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청을 완전히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들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에 대한 그 걱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수천 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그러면은 적어도 검찰청을 없앨 때
공소청에는 몇 명이 가고 중수청에는 몇 명이 가고 뭐 이런 얼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1년 유예 기간을 뒀을 때 정치법은 차치하고라도 일반 민생과 관련해서 이 국민들이 이러한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 또는 실제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과 관련한 정치한 계획이라도 제시하면서 검찰청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 구조 자체도 지금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확 없애버리면 그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의 그 복리민환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잠시만 제가 뭐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찰청 자체가 지금 또 바로 폐지되는 게 아니고 네네. 또 1년 후에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검찰의 검사들 그 본인들의 지향들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공소청에 가면 검사라는 직위가 있겠지만 중수청에 가면 검사라는 이제 직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심리적인 여러 가지 이제 불안들도 있고 또 뭐 명예스러운 면에서 보면은 지위가 저하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겠죠. 네. 그러나 마음만 먹고 원래 왜 검사를 하려고 했던가? 그러면 범죄 없는 사회 또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그 원래 검사의 제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또 지원해서 중수청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 모든 것을 지금 현재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니 1년간의 유예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말끔하게 정리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부조직 개편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 지금 정부 여당이 어제 금융당국에 대한 개편안은 전격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에 대해서 각각 이관하는 이런 안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전격 백지화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정 의원님? 글쎄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선 공약이라든지 네. 국정위에서도 이게 이제 천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갑자기 철회되면서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들으면서도 어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지금 뭐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원상 복귀를 시킴으로써 기재부의 권한이 매우 약해져가지고 과연 기재부의 부총리라는 직위가 필요한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재부는 그렇게 되면 개편안에 따르면은 금융과 관련한 역할을 하면서 예산은 다시 이제 그 총리실로 넘겨지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이 다 그냥 기재부 자체가 그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는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총리실로 갔다라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과 그 권력에서 예산을 상당히 주도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바람직한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금감원 소속 직원들이 상당히 반발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네. 이렇게 일조일석에 철회할 수 있는 거라면은 과연 정부 조직 개편안이라는 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했던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과연 정부가 책임성을 가지고 조직 개편을 하려고 했으면 그 개편된 조직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누가 담보를 하겠습니까? 예, 지금 뭐 전격적인 이 철회의 배경도 궁금한 분들이 많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공약이었는데 이걸 백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공약은 어떻게 보면 명분이죠. 예. 그러나 공약이라는 명분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성과 네. 또 실질적인 개혁을 낳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식의 실용주의적인 정책의 한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 양 기관의 뭐 통합 문제가 또 제기되고 소비자 보호원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니까 뭐 금감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반발이 이제 터져나갔지 않습니까? 노조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동요를 하고 또 관계 기관의 또 혼선도 빚고 그래서 또 이것이 주는 또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또 조성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또 국민들은 지켜보는데 여러 가지 또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조직의 통합보다는 기능의 어떤 조정을 통해서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하는 그런 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소비자 보호원을 신설하는 대신에 소비자 보호처를 만들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 기능은 더욱더 강화한다든지
또 금감원과 금융위에 중복되는 기능들은 사실상 잘 조정을 해서 효율을 깨낸다. 그럼으로써 효율성과 공공성 자체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이 오늘 전격 철회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실제 또 이 금융기관, 공공금융기관 간에는 수출입은행, 또 산업은행, 또 IBK 기업은행 이 세 은행이 기업 지원 업무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또 기능의 세분화, 또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주택과 관련돼서도 주택보증 금융공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이게 또 다 보증 업무를 중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기보라든지 또 신보에 각각의 어떤 기업 자금을 지원을 할 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두 번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럼 데이터만 통합을 하면 얼마든지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성도 높이고 예. 또 그 기간에는 중복되는 업무를 미연에 방지하고 데이터가 통합됨으로써 공유를 함으로써 그 인력을 갖다가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과 독일도 기관 간의 통합보다는 어떤 그 기관 간의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을 꾀하고 결국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던, 그래서 성공했던 그 사례처럼 네네. 가자는 정부의 판단이 깔린 그런 전격 철회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방통위 폐지법도 오늘 상정이 됐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요, 방통위가 출범 17년 만에 그 역할, 기능이 종료가 됩니다. 물론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만은 지금 방통위법 폐지가 통과가 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이 되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위원장 해임만을 위한 법 개정이다.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공무원들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간판만 바꿔서 왜 혈세 낭비를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아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인가 뭐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별 다를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나를 지금 내모르려고 이러한 식으로 지금 편법을 쓰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보수, 진보, 좌우 또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방송통신위가 어떤 일을 했느냐. 권력을 잡으면은 권력을 잡은 쪽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용해가지고 뭐 KBS를 포함한 모든 방송, 종편까지, 그래서 과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준 권력이 누가 있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혁을 하려면은 그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그래야 그것이 권력이 양심 있는 권력이고 책임 있는 권력인데요. 지금 어느 정권이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켜보는 건데, 그 잣대는 무엇이냐, 사장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편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패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코드가 안 맞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바꿀 생각이라면은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이렇게 바꿀 것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대통령, 즉 정무직의 임기를 일관성 있게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5년이면 정무직도 뭐 2년, 3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임기를 뭐 4년 중임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걸 맞추질 않고 2년, 3년 하니까 지금 방통위원장은 내 임기가 남아있는데 왜 나를 지금 교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걸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은 법입니다. 지키라고 만든 법이라면은 그 법의 틀 속에서 뭔가 대안을 찾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런 편법으로 해서 이걸 바꾼다면 이진숙 위원장이나 지금 정부나 무슨 차이가 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겠습니까?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근본적인 무언가에 대한 국수수랄지 대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편법으로 하는 것은 뭐가 달라지느냐 하는 의견을 주십니다.
예, 5인 위원 체제에서 7인 체제로 가면서 대표성과 민주성을 네. 더 이제 확대했다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좀 다르죠. 또 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했다 하는 점도 아주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즉, 독립적인 기구는 맞지만 그러나 견제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속에서 정권의 입김에 따라서 무작정 방송과 통신을 장악하려 했던 과거 정부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가 상당한 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탄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무직으로 심의위원장을 바꿨다 네네.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뭐 상당히 달라진 측면이 있고요. 특히 그 유료 방송 체계에서 방송 진흥과 관련된 부분 이제는 규제만 하는 방통위에서 이제는 방송의 진흥과 관련된 기능까지도 더 확대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하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제 이인숙 위원장 1인 체제에서 네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버티기만 해왔던 뭐 그런 그 아주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유명무실화 되어버렸던 방송비디오통신위원회 방통위 네네. 그 자체가 이제는 이제 그런 이런 체제가 이제 사라지게 됐다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지금 윤 전 대통령 재판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수용번호 3617 적힌 명찰을 단 모습이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카락이 좀 짧아졌고 하얗게 좀 챈 상태입니다. 좀 야윈 모습이고요.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했는데 이번 공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지금 선택적인 출석인가 하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적 출석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사실은 면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어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특검 어떤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석 재판에는 출석을 해서 본인이 왜 보석이 되어야 되는가를 18분간이나 역설했다. 과연 이것을 보는 국민들이 내란을 일으켰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내란 우두머리로서 자신이 지켜야 될 피고인으로서의 어떠한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필요했으면 보석을 할 때만 그렇게 한다. 또 며칠 전에는 병원에 가고 또 어떤 특검 수사에는 또 선택적으로 수사를 받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외환죄 부분인데 네. 그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도 외환죄라는 것은 사실 입증하기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에게는 유리한, 뭐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와서 그러면 수사를 한번 해봐라. 조사받겠다. 이렇게 검찰이나 특히 특검의 수사나 또 내란 재판에 대해서 본인 마음대로 입맛대로 선택하는 것이 과연 본인의 물론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측면에서는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 국난을 일으키고 국가가 이때까지 어렵게 되었고 국론을 분열을 일으켰던 본인의 그 잘못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런 선택적인 자신의 권리만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나쁜 이미지만 심어주게 돼서 결국 양형에도 결과적으로는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형에도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다. 이런 선택적 출석이란 지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예. 포함한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적 출석이라는 비난을 받을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권력이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위헌적인 그러한 그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것인 만큼 재판에도 출석하면서 본인이 그 소위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무슨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또 어떠한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지금은 전직의 신분이지만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본인의 아까 양형 말씀도 하셨는데 출석을 하는 것이 본인이 글쎄요 이게 지금 내란죄라면은 과연 양형 참작의 공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대통령은 국민의 위에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자는 국민이라면 적어도 그 예의와 도리와 그다음에 그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도 네. 출석해서 소명하고 설명하고 조사에 임하고 본인이 어쨌든 당당하게 뭔가를 정책을 했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혐의를 지금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전직 공직자로서 출석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부에서 사전 촬영과 또 중계도 허용했습니다. 이게 실시간 중계는 아니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들은 가려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영상이 공개되게 되고요. 하지만 재판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재판 관련해서요.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서 회의를 열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와 의결권을 침해한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일단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석 심사도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구속 이후에 1.8평 방안에서 생존하는 자체가 힘들다. 보석을 해주면 운동과 당뇨식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라고 했고 이 특검 수사도 좀 비판을 했는데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신문으로 시간을 끈다. 수백 명 검사가 붙어서 5만 가지로 기소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다라는 등등의 얘기를 한 내용들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발언들에 대해서 정 의원님 어떤 부분에서 좀 주목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맥락에서 좀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보석해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고 1.8평에서 생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참회라든지 설명이라고 하기에는 완전히 이제는 한 개인,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이 내용을 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조금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독방에 수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정말 한번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대사건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보석을 원한다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일반인을 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 보석 여부에 대한 결론 또 어떻게 날지도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석은 뭐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뭐 형사소송뿐만 보더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만 있는 그런 제목의 피고인한테는 보석이 없다 하는 정도 한기시킬 필요가 있고요. 네. 건강 문제 이야기를 본인은 했지만 운동과 당뇨식이라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특검에서 수사관들을 보내서 교도관들이 강제 인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을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여줬던 완력이나 전해진 그 바에 의하면은 과연 저렇게 힘든 것을 호소할 만한 정도로 체력이 좀 힘들었다면 그 정도의 저항을 할 수 있었을까? 반문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오늘 사실은 살이 좀 빠져 보였지만 그래도 건강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특검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오늘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저지른 죄가 얼마만큼 많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또 수사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다시 반출을 해야죠.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그것도 일순간에 벌어진 그 일이 아니고 거의 작년 24년 3월 달부터 계엄 이야기를 해서 작년 6월 달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준비된 것이 민간의 노상훈 씨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계엄을 준비시킨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내란 지금 재판과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야 된다면 철저한 수사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그 범죄의 혐의가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반추해 보면서 좀 반성하고 최소한의 국민들에게 대한 사과의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18분간 이 말했던 여러 가지 보석의 이유들로 보면 일말의 반성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렇게 보석을 만약에 해준다면은 또 나가서 어떤 증거 인멸이 될지도 모르고 또 지난 그 구속 취소 이후에 국론이 분열될 만큼 메시지를 내고 일부 선동성 편지도 보내고 또 사람도 접견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또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까? 네. 그걸 다시 재현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절대 보석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재판 관련된 그 여론조사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비상계엄의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재판이 지금의 현 재판부에서 계속 돼야 한다는 의견과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쪽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비상계엄과 내란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에 대한 의견을 물었거든요. 응답자의 41%가 현재 재판부를 통해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사건을 이관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38%고요. 두 응답률의 차이는 3%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닙니다. 두 분께서는 어느 쪽에 재판을 좀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먼저요. 지금은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얘기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론의 거센 압박에 직면해서 조금씩 내용을 지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 그러면서 결국은 재판부가 이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지 않는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요. 네. 참으로 역설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지금 특검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가만히 그것을 수긍하겠습니까? 그럼 또 위헌 심사를 하게 돼가지고선 결국은 재판이 이제 지연되겠죠. 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구속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재판부에서는 대법원을 비롯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해서 법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네. 또 정치적으로 그것도 뭐 오차범위 내라고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이것만 나온 게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터무니없는 사자회동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파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지율이 5% 폭락하고 부정적 평가가 3%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격차가 8%로 지난주보다 벌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관세 협상이든 무엇이든 지금 굉장히 국정에 있어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많은데 왜 그 대통령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네. 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대통령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분인 김영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하고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이관을 하면 오히려 더 걸린다 시간이.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역설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 설문조사 문항을 지금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 당이 아직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특위가 법 발의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기현 재판부가 또 이상한 재판을 하지 않겠는가. 또 심지어 내년 1월 달까지 구속 만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침대 재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느리게 재판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면 구속 만기는 되는데 재판을 아직 덜 끝났으니 재판 1심도 끝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구속 만기가 됐으니까 풀어줘야 되겠다.
지기현 재판부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 재판부를 꾸려서라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국민이 신뢰할 만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사법부의 불신이 좀 불식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내란전담 재판부가 이제 주장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국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내란이 일어나고 수사를 이제 받아야 되고 이제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을 느닷없이 60년 그 사법사상 그 날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그 사건에만 그래서 그 이후로 구속을 취소해줘버렸지 않습니까? 그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소되고 난 뒤에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네. 국민들을 선동하고 일부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과 연계해서 자신의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또 그로 인해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국민적인 분열과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극에 달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회 혼란으로 가야 되는가? 이에 대한 또 국민들의 불안감, 또 정치권의 우려가 반영이 돼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위헌성 시비는 위헌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법원 체계에서도 가정법원이라는 걸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귀국 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성, 또 예측 불투명성, 확고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또 보였고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할 금액 3,500억 달러는 선불로 입금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약 490조거든요. 이 돈을 현금으로 그것도 선불로 최근에 이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되면 한국은 1997년 우리 그 외환 위기 상황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표했는데 지금 우리 달러 보유고가 한 4,100억 달러 정도인데 지금 3,500억 달러. 이거를 현금 선불로 내라. 그런데 지금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지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걸지 다시 한번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때 대통령 대변인이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뭘 서면으로 쓸 필요도 없었다 그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뭔가 증빙이라도 있어야 지금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문서랄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그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의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 뜻대로 관철됐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트럼프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다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전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국에 우리가 지금 대응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장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한 어떤 그 성과가 안 나오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전략적 거리두기 내지는 반미 정서를 지금 이렇게 뭔가 환기시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인내 외교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를 만나서 이렇게 되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 80%가 넘는 돈을 지금 선불로 내라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를 최대한 호소해보고 국익을 위해서 실제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진짜 트럼프한테 모든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뭐 그때 뭐라 그랬냐면 바짓가랑이를 기어가더라도 국익을 지키겠다 하셨으니까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적어도 국민들이 대통령이 할 만큼 했다라는 인식을 주게 만드는 게 지금 우선순위다. 네. 지금 아직 솔루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예, 최 의원님 한 1분 조금 안 남았네요. 네.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500억 달러,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5,500억 달러 수준까지도 요구한다라는 그런 단독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일본 수준인데 투자처를 미국이 다 정하고 그것도 현금으로 투자를 해라. 그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거의 90% 수준을 그러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라도 해달라는데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제일 큰 상처가 IMF인데 제2의 IMF가 곧 도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네. 이것을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그 아주 그 굴욕적인 협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협상을 진행할 때는 국익에 매우 중대하고 매우 이는 뭐 결정적인 그 협상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가 또 연말까지 미 연방 대부분의 이와 관련된 또 법안 판결도 최종적으로 남아 있고요. 또 에이펙 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건설적인 협상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트럼프에 너무 끌려가지 말고 당당하게 국익 중심으로 아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정오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